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사실 이제 미국 쪽 제가 특히 이제 미국 쪽 좀 증시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그때 이후로 계속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있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동안 있었던 게 일단 FOMC가 있었죠. 일단 FOMC부터 간단하게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이제 기준금리 50bp 인상이 있었습니다. 50이냐 75냐 말이 많았지만 50bp 인상을 했었고요. 다 이제 정책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영레포, 이게 RRP, 자, RRP라고 하는 게 이제 리버스 레포에서 영레포라고 한국말로 하고요. 초과 지급 준비 금리가 이제 IORB,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릴 때 하는 게 이제 IORB가 이거고, 할인율 금리는 할인율 금리인데, 실제로 많이 쓰이진 않아가지고 요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6월 1일부터 이제 양적 긴축 하겠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일단 최대 초기 3개월 동안은 국채 300억 달러, MBS 기관 채권 175억 달러씩 줄이는 게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후부터 이제 매월 국채 총 600억 달러, MBS 이제 350억 달러가 이제 최대치로 이제 축소하는 게 거의 한 1000억 정도 되죠. 1000억 달러 정도 되죠. 약 그 정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멘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75bp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발표된 날은 증시가 한 3% 올랐었죠. 제 기억하기로.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다시 꼬꾸라지긴 했습니다만 좀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조금 더 매크로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번 이제 QT 양적 긴축 규모 자체가 이제 과거 2017년도 했었을 때의 규모에 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큽니다. 정확하게 4.4에서 5배 정도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준 총재들이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발언들 하고 있는데, 이제 메스터 클리블랜드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향후 6, 7월 회의에서 각각 50bp씩 인상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고,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매크로 설명할 때 이 부분 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슈 있었던 거는 이 정도로 FOMC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냥 FOMC가 제가 방송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50을 올리나 70을 올리나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25bp를 올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지가 중요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지금 매크로 환경상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이제 유동성 환경인가, 아니면 이제 내려갈 만한 유동성 환경인가를 분석하는 게 좀 중요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실제로 잘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다가 의견이고, 그 부분을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다른 이유들로 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오늘은 진행 바로 하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초반 좀 하락하다가 많이 낙폭을 좀 되돌리면서 마이너스 한 0.2% 정도로 하락이 됐었고요. 코스닥은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면서 1.2%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관지가 좀 좋지 않아서 약간 재채기를 하거나 약간 숨이 가쁜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인데, 오늘 규모가 많았습니다. 한 2,700억 정도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약 한 3,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약 한 9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뭐 9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 같은 경우 현물 약 한 11.4조 정도 뭐 대규모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대규모 현물 매도 중입니다. 한 8.4조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은 이제 뭐 현선물 저는 그냥 지금 그 뭐라고 하죠? 차익 거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그런 차익 거래. 규모도 거의 비슷하죠? 3.3조, 3.4조 뭐 그 정도 해지 거래 정도라고 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현 선물 다 이제 롱 포지션, 외국인 같은 경우 현 선물 다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부터 보더라도 뭐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다 매도하고 있는 추세고요. 2015년 이후부터 긴 시계열을 보더라도 뭐 수급은 너무나 명확하게 상당히 좋지 않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외국인 매도 중, 선물은 뭐 외국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 누적적으로 보더라도 2015년 이후로부터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 빨간 색깔이 저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밑에는 나눈 수치고요. 위에는 이제 LD갭이라고 하고 이제 밑에를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 때 저평가고 낮을 때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코로나 때 저평가 나타냈다가 뭐 지금은 오늘 좀 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한 10몇 bp 내렸는데 10몇 bp면 한 0.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내렸던 이유가 추가 이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거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거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냥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부가가치세도 올라가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양도소득세 올라가고요. 뭐 주식 올라가면 이제 뭐 대주들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내고 여러 가지로 세금이 많이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뭐 기업 세금도 늘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결국 인플레이션만큼 어느 정도는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긴 하니까요. 이익률 자체는 떨어질 수 있어도 이익 총량 자체는 늘기 때문에 세금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채를 발행을 좀 하지 않을까 추경이 나타나면 그렇게 했는데 뭐 오히려 이제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한 8조 정도를 갚을 수도 있다. 국채 뭐 그런 이제 기사가 나면서 좀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밸류에이션이 싸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싼 구간이죠. 여전히 낮은 구간이다.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저는 뭐 비싼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을 보더라도 뭐 사실 코스피 뭐 1득의 페드 모델 뭐 둘 다 밸류에이션 부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1득앱이나 뭐 페드 모델이나 둘 다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이제 한국이랑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 원래 뭐 같이 가다가 이격이 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 영향, 이제 미국 쪽 양적 완화의 영향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부스팅, 이제 약간 좀 뭐 게임을 하시는 분 스팀팩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부스터 뭐 여러 가지 좀 임시 방편을 써서 주가를 부양했던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 좀 키높이는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미국 쪽이 전 낙폭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숏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은 나스닥 숏이고 한국 쪽은 그냥 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은 좋다고는 전 지금 보진 않긴 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주식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건 이제 일드갭이었고 페드 모델 보면 뭐 두 나라 다 매우 고평가 상계다 라고 보여지고 좀 짧은 시결로 봐도 특히나 미국은 너무나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할인율이 아니죠.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은 잠시만요. 신용잔고 추이를 보시면 일단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2조 2천억 정도 되면서 뭐 방송했을 때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살짝 증가가 됐고요. 뭐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오시는 개인분들이 있지만 뭐 제가 볼 때 신용잔고 레벨만 봐도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더 빠질 가능성이 국내 쪽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이 이미 넘은 상태에서 중기적으로는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생각이 되고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결국은 중기적으로 빠지면 항상 위험했는데 지금도 뭐 중기적인 추세는 저는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ISM 비제조업,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고점을 찍고 좀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경기 모멘텀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가속도가 줄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간 한국 수출액도 일단 뭐 고점을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을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한국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고점 넘었다가 뭐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GDP를 이제 코스피 시총과 S&P로 나눈 수치도 과거 고점들 다 넘었다가 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살펴보면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200일 이동평균선은 뭐 훨씬 넘어 있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훨씬 넘어 있고 50 이동평균선도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저는 이제 위험 선호에서 회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계속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심을 계속 하시는 게 맞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고평가고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레벨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윌시어 5000 시총을 이제 M2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윌시어 5000 시총을 이제 GDP로 나눈 것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 고점을 치고 있는 빠지고 있는 추세 뭐 상당히 뭐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S&P를 주택가격지수로 나눈 거는 이제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 낮을수록 주택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 더 비싼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이제 M2로 나눈 거고 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뭐 미국보다는 확실히 나은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직까진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좀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를 서울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 이렇게 레인지를 타고 가는데 뭐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뭐 좀 더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지수 같은 경우 PIR 같은 경우에 다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실질 미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아직까지 뭐 추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저는 뭐 부동산도 지금은 좀 애매하다 뭐 그렇게 판단은 하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이제 ATR은 뭐 그냥 요렇게 구하시는데 뭐 보통 증권사 이제 어플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 자체는 이 ATR 자체가 이제 이동평균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로 이제 좀 매매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로 넘어가면 이제 위험 회피를 해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위험 선호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5일짜리 ATR이랑 이제 14일짜리 ATR이 있는데, 5일짜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 넘어 있고, 뭐 미국은 나스닥은 뭐 살짝 하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빅스 같은 경우는 둘 다 넘어 있어서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14일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국 다 일단 넘어가 있죠. 좀 조심하셔야 될 단계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은 오늘은 뭐 좀 뒤에 보죠. 오늘은 그냥 지표들 차트 먼저 보고 매크로 보고 개별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들 간단하게 지표들 좀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200 같은, 코스피는 그냥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저는 새로운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로 큰 1, 2, 3, 4, 5가 완성되면서 큰 1파가 완성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파가 뭐 작년도 상승이었다라고 보고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 3-2파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파랑 이제 3-2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1파는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널링은 오늘은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C로 A, B, C로 큰 A도 완성이 되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라고 봤었는데 일단 국내 쪽은 사실 모양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모양이 애매하긴 하고요. 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이제 여기부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여기까지가 뭔가 모를 한 파동이고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파동 중에 1파, 2파, 이제 3의 1파, 3의 2파, 3의 3파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이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는데 뭐 국내 쪽은 뭐 그렇게 잘 읽히는 건 아니어서 뭐 자세히는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괴선만 살펴본다면 국내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뭐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돼 있고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뭐 추세 자체가 미치라고 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조금 더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뭐 결국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미국보다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나은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낙폭 자체는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할 거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긴 빠지는데 뭐 저는 좀 미국보다는 좀 결국엔 덜 빠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뭐가 없죠. 밑에 받쳐줄 게 없습니다. 뭐 지지선 여기 122선까지 다 깨버려서 뭐 딱히 이제 뭐 200 이동평균 하나 정도 있겠네요. 뭐 요 정도까지 빠지고 뭐 끝날 수도 있긴 하고요. 국내 쪽은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한 이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맥시멈 정도, 그래서 요 사이 정도지 않을까. 뭐 일단 그 정도로 보고 있긴 한데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내 쪽은 그렇게 파동이 깔끔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깔끔하진 않아서 뭐 똑같습니다. 그냥 괴선으로만 설명드리면 일단 뭐 괴선들 다 하회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되면 기준선 내려오죠. 왜냐면 26일 고점 여기인데 이제 고점 내려오니까 기준선 자체 계속 내려올 거라 뭐 결국은 저는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결국은 빠진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5파로 고점을 치고 A파, B파, C파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여기 뭐 3주봉으로 MACD나 RSI 봐도
사실 중기적으로 좀 빠져야 된다. 구주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가 이제 마지막 5파인데 마지막 5파가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4파 여기까지가 5파로 끝이 나고 내려갈 때 A파, 올라갈 때 A, B, C로 B파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파가 돼서 큰 A파가 완성되었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A, B, C로 큰 B, 지금이 이제 C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1파, C의 1파, 2파, 3의 1파, 3의 2파, 이제 3의 3의 1파든 아무튼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결국 중요한 거는 그냥 C의 지금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일본 괴선부터 일단 살펴보면 볼린저 밴드 타다 안으로 일단 들어오긴 해서 단기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더 빠질 것 같다. 왜냐면 여기도 이제 점점 내려오죠. 기준선이 내려와서 이 기준선 내려오는 어디까지 가다가 결국은 빠진다. 그렇게 반등하다가 결국은 빠진다 보여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가 5파고 A파, B파, 여기가 C로 해서 큰 A파, A, B, C로 B파, 여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 C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 이제 C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 2, 3의 1, 3의 2 거나 잠시만요. 이제 이게 1, 2, 3의 1, 3의 2 여기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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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긴 하는데 일단 여기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딱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일단 C의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다. C의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일단 아마 요 지금 반등은 요 상승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되돌리는 파동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68.2% 되돌릴지 38.2를 되돌릴지 618을 되돌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둘 중 하나 어디 되돌리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죠. 사실 모양은 나스닥이랑 거의 유사해서 그냥 여기 이제 1, 2, 3, 4, 5 고점 치고 나서 A, B, C로 B 이제 A, B, C로 A파 빠지고 나서 그 다음 여기가 쐐기로 B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 2,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여기도 C의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안에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넘었다가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하회하면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버텼다가 결국 다시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괴선 위에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도 이제 여기를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죠. 여기는 이제 1파 여기가 확실히 1, 2, 3, 4, 5로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이런 식으로 결국에 빠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1, 2, 3의 1, 2 이런 식으로 결국 그러니까 1, 2, 3의 1, 3의 2, 그 다음에 3의 3의 1, 1, 3, 4, 5,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로스톡스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대요. 이게 여기 결국 5파 나오고 이제 A, B, C로 빠지고 A고 B 나온 다음에 1, 2, 3의 1, 3의 2, 3의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는 파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120분봉을 봐도 그렇고 여기가 이제 1파, 2파, 그 다음에 3의 1, 3의 2, 그 다음에 3의 3의 1, 2, 3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도 똑같은 차트이기 때문에 설명은 딱히 생략하도록 하고요. 상해 종합도 그냥 결국 이게 그냥 지금 되돌림 반동 파동인 정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 2, 3, 4, 5 정도로 결국은 빠질 것 같다 판단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괴선을 잘 타고 가고 있지만 MACD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조정을 보여도 이상할 구간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건 또 아니긴 하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도 추세는 꺾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뭐 모멘텀은 좀 약화가 된 모습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는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중국발 이제 봉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실질금리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금은 실질금리 한 최소 1% 정도는 가고 나서 좀 사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경 이슈 이제 초과 세수 때문에 추경을 안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추경은 하는데 국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서 금리 많이 하락했었고요.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빠졌다가 결국 근데 저는 좀 다시 올라간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걸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9시 반에 이제 CPI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뭐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제 왜냐면 어차피 좀 이따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제 매크로 보고 이제 개별 종목 봐야 되니까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관심사가 이거죠. 이제 물가가 픽아웃을 하냐 마냐인데 뭐 저는 뭐 사실 픽아웃을 안 할 거라고 하든 말든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픽아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물가가 얼마 만에 재정상적인 물가가 돌아오냐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쉽게 돌아오진 못할 것 같다. 이거 이제 그 부분을 좀 매크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이제 결국 이제 뭐 왕적 완화랑 이제 지급 준비금 이제 축소가 되는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뭐 이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냥 간단하게만 오늘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소매 판매 이거 연두 색깔이 수요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상업 생산인데 코로나 이후로 그냥 공급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못 늘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난 거죠.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물건을 비싸게 줘도 팔리겠죠.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많아지고 투자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됐었고 대출이 증가된 걸 실제로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대출 증가율이 2021년 5월 정도부터 급격히 증가를 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대출이 증가하면 이제 변화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연방준비은행 자산만 쳐다보지만 뭐 사실 부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를 구성하는 게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불량계정, 리버스 레포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지급준비금이 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에다가 맡겨놓은 현금이거든요. 그 현금을 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줄게 되었고 뭔가 다른 계정을 증가시켜야 되다 보니까 RRP라는 이 영래포 계정을 좀 증가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증가시키면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단기금리가 튈 수밖에 없거든요. 단기화 금리가 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기준금리도 0.5%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 이제 물가가 쉽게 픽아웃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물가가 과연 빠르게 결국 다시 낮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연준 총 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증가가 됐고요. 근데 이거 부채가 증가했다는 말 자체가 아직 부채가 많이 줄진 않았죠. 보시면 이게 금융시장에 그냥 돈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오늘은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지만 이 돈이 그냥 금융시장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결국에는 QT를 하면 실물 경제로 흘러들게 되거든요.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물가가 피크아웃을 한다고 하기가 뭐 저는 이제 QT가 초입인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잠깐은 빠질 수 있겠지만 물가를 한번 그냥 오늘 데이터를 한번 보죠. 그냥 전에 있었던 거를 오늘 물가 발표하는 날이니까 여기 이제 CPI가 아니라 PC이긴 한데 뭐 결국 물가 이렇게 올랐죠. 올랐는데 사람들이 지금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이렇게 빨리 갈 거야. 2%까지. 우리 관리 물가 2%까지. 뭐 내년, 후년 정도면 빨리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갈 수가 없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빠졌다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 결국 중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기적으로입니다. 뭐 지금 하루 이틀 뭐 금리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중기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실질금리가 1% 가야 사실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10년물인데 1% 가야 그래야 이제 뭐 금도 사고 좀 위험자산 쪽을 좀 담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했는데 뭐 계속 그때부터 올라가고 있죠. 마이너스 거의 한 1.2%부터 뭐 저는 계속 올라가서 거의 최소 1%까지 오른 다음에 빠졌다가 반등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증시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밸류에이션 이제 개별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키스콜딩스부터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게임스톱까지 쭉 종목들 살펴보면 키스콜딩스 이제 200 이동평균선 넘었다가 이제 구름대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구름대 깨지만 않으면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뭐 솔직히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뭐 올라가면 뭐 가장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 여기 이제 괴선들이 다 모여 있긴 하니까 뭐 위든 밑이든 좀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움직임은 좀 클 거다 생각은 들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다. 근데 이제 여기는 주주 환원 정책 결국 대주주가 뭐 우리를 도와주려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결국은 뭐 캐시를 좀 빼가지 않을까. 이제 그때 조금 어부지리를 누리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살펴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금리가 좀 빠지면서 많이 빠졌지만 뭐 저는 뭐 사실 빠지면 사야 될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구름대를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냥 빠지면 사자 뭐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 상대 기대 수익률이면 상당히 싸고 물론 이제 금리를 조정한 국고채 금리로 이 기대 수익률을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높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좋은 게 사실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DB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빠지면서 여기 구름대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뭐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더 빠질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는 괜찮은 주식이 그냥 빠지면 진짜 그때는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금융지주 상장 이후로는 아주 비싼 편이긴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또 여기도 금리를 조정하면 최고가다. 뭐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렴하긴 하다. 우리가 좀 더 싸지만 하나도 저렴하다 생각은 하고 JB금융지주도 싸긴 싸지만 지방 계열이다 보니까 엄청 싼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B 같은 경우도 그냥 리딩뱅크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하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KB보다는 낫지만 좀 더 비싼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살펴보면 뭐 삼성전자 결국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있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뭐 구름대를 확실하게 이렇게 뚫어버리기 전까지는 200이동 평균선과 뭐 좀 계속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주봉도 그렇고 뭐 아직까지 저는 하락의 초입 정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다. 림이나
FCF로 봤을 때 뭐 엄청 싼 밸류는 아니라고 보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이제 요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면 고평가, 요 라인이 위로 넘어가면 저평가 정도였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고평가라기보다 저평가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고평가도 뭐 특별히 아직까지는 아닌 그냥 좀 어정쩡한 단계의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반등 시도하긴 했지만 이제 구름대를 여기 이제 기준선을 넘냐 마느냐가 일단 1차적인 중요한 사항이다.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여기도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 뭐 삼성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진 않아서 뭐 그냥 뭐 좀 지켜봐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여기도 똑같이 레인지는 있고요. 그래서 뭐 좀 애매한 것 같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상 뭐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엄청 손이 가지도 않는 그 정도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을 하긴 했죠. 뭐 오늘은 반등하긴 했는데 일단 뭐 계속 구름대를 못 넘고 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넘기 전까지는 조심하자. 뭐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저는 좀 많이 비싸 보인다. 뭐 좀 전 솔직히 좀 많이 비싸 보이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저는 뭐 그렇게 싼 거 같진 않다. 뭐 이제는 막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특히나 금리를 조정하면 비싸 보인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있긴 했습니다만 뭐 결국 단기 반등 정도 뭐 A, B, C 요 정도 이후에 뭐 결국에 맞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이제 뭐 여기도 밸류에이션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전보다 싸진 건 맞지만 수치 자체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인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좀 반등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전히 여기도 뭐 조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조금 애매해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뭐 하염없이 일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저는 충분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점점 싸지고 있다.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빠지긴 했지만 뭐 결국 단기 조정 이후에 저는 뭐 더 가지 않을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꼭 파동으로 본다면 1, 2, 3, 4, 5 이후에 A, B, C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사실 GS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GS는 상당히 싸다, 뭐 매우 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해상이랑 이제 뭐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키스코홀딩스 한 그 정도 이제 지금 들고 있고요. 뭐 GS 상당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도 뭐 KT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중심부에 있어서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튈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KT는 뭐 상당히 여기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근데 GS가 좀 더 싼 것 같긴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일단 뭐 KT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림 모델이어서 뭐 좀 낮게 나오긴 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KT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도 뭐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죠.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은 전혀 잡을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상당히 여기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평가를 봐도 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여기는 좀 그 분할이 아니죠.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약간 데이터가 좀 오류가 난 거긴 한데 뭐 지금도 상당히 싼 레벨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일단 뭐 추세가 안 좋은 거죠. 굳이 추세를 거슬 필요는 없다 생각 들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을 찍었지만 일단 뭐 여기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서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카카오 뭐 그렇게 뭐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카카오 뭐 전에 비해선 싼 건 맞지만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살펴보면 네이버도 전저점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내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여기는 고평가다라고 판단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저는 뭐 지금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다, 금리를 감안했을 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 하락 추세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셀트리온 저는 좀 비싸 보인다, 많이 비싸 보인다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엄청 비싸 보이진 않는데 전보다는 확실히 비싸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전이 너무 비쌌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굳이 그냥 지금 그냥 건들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좀 너무 고평가다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그냥 계속 하염없이 고평가였고, 근데 금리까지 감안하면 지금이 제일 비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 살펴봐도 뭐 어제 전저점 찍었고 뭐 차트상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절대가치 평가상으로도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다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봤을 때는 뭐 약간 좀 싸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뭐 금리를 조정했을 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일단 지금 IP 자체에 대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해서 뭐 좀 더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조금 약간 애매해졌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구름대를 확실히 넘지 못하고 빠지면서 일단 추세가 좋지 않다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일단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뭐 싼 편이다 뭐 그렇게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당연히 전혀 잡을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확실히 전보다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뭐 여기는 좀 저평가는 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그거는 약간 인정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가 아니라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때문에 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뭐 저는 완벽하게 여기도 인플레이션 해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바이오 쪽이 잘 돼서 하긴 했는데 이제 바이오 쪽, 곡물 쪽, 이제 사료 쪽 뭐 그런 쪽이 제가 봤을 때 뭐 라이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첨가제로 들어가는 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잘 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뭐 완벽하게 막아주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서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200이동 평균선 여기를 좀 하회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리라 보고요. 이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때 뭐 제일 재단 같은 경우는 그냥 밸류에이션이 복통보다는 싼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싼 편이다, 여기는 좀 싼 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 평가를 봤을 때 한국 기업 평가도 계속 빠지고 있죠.
굳이 뭐 여기도 뭐 굳이 약간 좀 뭐 거래량도 그렇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기업 평가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뭐 사실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싼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금리를 감안하면 저는 좀 비싸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 살펴보면 이제 해외가 아니죠. 키움이랑 한국금융주도 남았죠. 증시가 워낙 빠지기도 했고 1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으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기엔 좀 이른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똑같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둘 다 뭐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남은 건 이제 얼마나 뭐 사실 바닥에서 좀 잘 사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둘 다 접점한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차트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A, B, C고, 그 다음에 A고, 그래서 그 다음 B고, 이제 C에 1, C에 2, C에 3에 1, 그러니까 C에 3에 3에 1, 2, 뭐 3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좀 애플 쪽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한데, 뭐 테슬라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뭐가 됐든 둘 다 추세는 좀 무너졌다, 안 좋다 생각은 들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뭐 과열 신호, 매도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좀 인지가 필요하고요. 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추세는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그냥 결론적으로 뭐 물가가 뭐 얼마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어차피 물가가 완만하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큐티발 이제 유동성 하고 뭐 임금 인상 등등 감안했을 때 뭐 저는 물가는 완만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결국 좀 잘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